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난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청문 슈퍼위크가 끝이 났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그 파장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편 인적 쇄신과 혁신을 두고 내부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특검 수사의 칼날도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술 당협위원장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도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여러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가장 크게 관심 가졌던 인물은 바로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의 운명이 엇갈린 부분입니다. 오늘 또 김현정 대변인에게 대변인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진숙 후보자는 살지 못했고 강선우 후보자는 네, 지명 철회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일단은 그 인사청문회 통해서 이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이제 성실하게 해명을 했고 그 해명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의혹이 해소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그 민심하고 또 여야 원내대표들까지 이제 회동을 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결정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추론해 보면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논문 표절이라든지 제자의 그 논문 가로채기라든지 또는 뭐 자녀 조기 유학 등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유치원이라든지 초중 등 관련된 그 교육에 대해서의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라든지 AI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를 보면 이제 능력을 가장 우선하잖아요. 능력 실용주의 기반으로 해서 인사를 한다는데, 그쪽에서 좀 그런 부족함이 이제 도덕성과 그 전문성을 종합해 봤을 때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소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에 대한 민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이제 본인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과 또 전문성이나 자질 면에서는 가족과 박사이기도 하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자질은 좀 충분하다라는 그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김현정 의원께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 학위도 소지하고 있고 충분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인데요. 여당 대변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제가 사실 35년 동안 공직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직에 있으면서 항상 장관 인사청문회 하면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긍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기준들을 설정해 주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증인도 채택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자료도 전혀 안 내고 저희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자료를 거의 한 300건 이상 전혀 안 냈거든요.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그다음에 이제 뭐 버티기로 일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국정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그 장관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보고서를 빨리 채택해서 지금 임명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는 한 6분 정도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 뭐 너무나도 안 되시는 분 2분을 이렇게 아마 이제 원내대표끼리 만났을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 2분을 중에 한 분은 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강선우 후보자께서 국민 눈높이에 더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 조금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경부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하면서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지도부가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는 안 되고 강선우 후보자는 된다고 한 기준은 뭘까?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설명하면서 현역 의원이라는 것 그 자체가 누구 그 탈락과 이 인사의 기준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했죠. 물론 이제 의원들의 내심은 아무래도 계속 의정 활동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이나 문제 제기들이 다소 과장되고 갑질이라는 프레임이 너무 강화돼서 실제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있는 것보다 좀 문제가 좀 너무 크게 확장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이냐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을 가감없이 전한 거죠. 또 국민의힘 송원석도 원내대표대로 야당 또 국민의 시각을 그대로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똑같은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시냐의 문제였던 거고 양당은 당연히 의원들의 전반적인 인식, 그 의원들이 수렴한 국민 일반의 여론 이런 부분이 전달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현역 의원이니까 뭐 현역 불패를 해야 됩니다. 그게 향후 정치인들이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뭐라든가 또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낙마된다면 다른 어떤 정치인에서 고려상 이 문제를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 현역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기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김경 전 대변인께는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렀단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 함께 해동을 한 거죠. 이 해동을 왜 한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서 잘하는 건 있습니다. 이른바 뭐 그림을 만드시는 건 잘하죠. 국회도 찾아오시고 협치도 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이 보면 김민석 후보자도 단독으로 해서 총리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예사관도 추경도 마찬가지고 또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법사위 예결위 알짜 상임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뭔가 접점을 찾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을 살리고 먼 사람을 내치는 격이다. 그리고 전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잔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체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공간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결단이 있어.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상호 그 정무수석께서
여당의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정 부분 대통령으로 옮겨갈 수 있는 어떤 비판의 대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대통령의 최종적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 그 분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하늘로 내렸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어떤 저는 아부라고 봅니다. 그런 시그널을 줬는데 우리 그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단식 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이 부자를 저렇게 챙기나? 그런 느낌을 팍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챙김으로써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한테 확실한 사람은 내가 챙겨주겠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는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 챙기고 그 중심에는 나를 중심으로 국정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갔다가 김건희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인사권자의 대통령의 부담을 안 주려면 보통 본인의 논란으로 지금 상당히 여야 간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보통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진 사퇴라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고 지명 철회가 된 배경이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의원님. 그거는 그 우상호 수석이 명확하게 그 해명을 했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협의를 했고 본인이 그 지명 처리 방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존중했다라고 했거든요. 그 네. 이유는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가 아닌 임명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쭉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문성과 자질 그리고 이제 그 도덕성 이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후보로서 부족하지 않냐라고 해서 판단한 것이고 다만 방식만 지명 철회 방식이고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한 것이고 그건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는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만 그 이진숙 이제 낙마자께서 교육부 통해서 그 대통령 임명권자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도 또 표명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네. 네. 결과적으로 김건희 의원님, 이 이진숙 전 후보자는 이제 낙마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남아 있는데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국회에서 계속 또 마주치기도 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또 김건희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사청문회 효과라는 것이 이제 네. 공직자들한테 주는 그 신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되고 어떤 행동은 되지 않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사실 이제 강선우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고 나면 공직자들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단 우리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야당만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과거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있었듯이 그 정의당의 그 권영국 대표께서도 예. 반대하셨고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에 출마하셨던 네. 분도 민주노총도 반대하고 지금 뭐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그 민보협의 역대 회장단도 반대하고 지금 민보협 현직 회장도 인터뷰를 통해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여가부 장관 하셨던 분도 지금 무슨 옛날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정영애 장관 전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직도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정리가 어떻게든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조 부위원장님 그냥 궁금해서 이 정도로 이제 여론이 들끓으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와 함께 가겠다라는 결정적인 이유, 특별한 이유는 뭐가 될까요? 저는 그 김현정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만 이제 계속 인사청문 기간 내내 이 부각이 되면서 그냥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부터 국민의힘은 무조건 지명철회나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7분 이 인사청문회 하는데 결국에 이제 인사 기준이 유능한 시정정부를 표방했고 그에 걸맞는 인사를 각 부서에 지명한 거였어요. 그중에 이제 두 분의 특히 문제가 된 거였는데 근데 인사청문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뭐 통일부 장관도 그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이 두 분은 이제 그게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거는 맞지만 이진숙 후보자가 결국 낙마를 하고 이 강선우 후보자를 그냥 임명한다는 입장을 한 것은 결국에 유능한 실용정부에 맞는 인사가 이 능력이 있고 그 정부의 운영 규제에 맞다고 하면 임명하고 책임지겠다. 이 대통령의 원칙을 뭐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 안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뭐 전 문재인 정부 이 강영희 그 여가부 장관의 얘기도 있었지만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는 얘기의 틀이 이미 이제 갑질 의원이라고 했던 이 문제에서 크게 뭐 더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지금 여가부가 부처 안정이 시급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폐지 대상이었다가 장관도 없는 상태로 장기가 되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쨌든 다소 부담이 있지만 이 인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가는데 결국 능력으로서 이 임명의 의미를 입증해달라 이런 대통령의 뜻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또 한 사람이 상당히 이 논란에 도마에 올랐는데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 비서관 인선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의혹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기영 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 비서관에 인선이 됐다고 하는데 강준욱 어떤 인물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분이 뭐 네. 동국대 교수님이신데 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 요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어떤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25만 원 지원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법치를 무시하는 부분 그래서 독재로 흐를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지적하고 예.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다. 그 부분은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탄핵에 대한 찬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정규재 주필이 한국경제 정규재 주필이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필인 말씀하시죠? 전주필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강유정 그 대변인께서 이분이 반성을 하고 예전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분을 보수 쪽 인사가 추천을 해서 보수적인 시각 예. 그런 사람에 대한 시각을 높이 사가지고 통합비서관이란 그런 위치에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 잘못했고 뭔가 뭐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세탁한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 당사자 또한 본인이 학자로서 야만의 민주주의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행위와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자리를 줬다는 이유로 갑자기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고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죠. 이재명 정부에서 그 분을 통합비서관으로 한다는 이유는 예전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의 생각과 바뀌지 않더라도 일종의 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수 쪽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는 건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 대변인 왜 이 지금 논란이 될까요? 국민통합 비서관 인선을 놓고 대통령실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이 반발이 거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왜 임명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그 인선을 하는 기준을 보면 능력, 뭐 실용 그리고 탕평도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 과거에 한나라당 의원했던 분도 법무장관으로 내정도 하고 이랬던 것도 그 맥락인데 이분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청 통합 수석실이 과거에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인데 거기 밑에 있는 국민통합 비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통합 관련된 것이어서 이제 아마도 그 상대 측 진영에 있는 분을 모신 것 같은데 저희 그 뭐 두 가지의 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오늘 이제 이 관련된 기사가 난 다음에 아무리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헌법적 질서라든지 뭐 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은 뭐 지역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뭐 이런 그 거에 대한 통합은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인 헌법의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시각은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그와 과거에 그렇게 했던 뭐 내란을 옹호했다 뭐 이런 책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반성을 하고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 새로운 정부의 이재명 정부와 개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해 볼 좀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 사견으로는 만약에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뭐 헌법의 선을 넘는 그것이 그 만약에 그 해명처럼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적합한 인사는 아닌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입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조계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라운드 그러니까 충청 영남인가요? 충청 영남. 네, 충청 영남. 는 경선이 지금 결과가 발표된 거죠. 예. 근데 합산 득표율이 이 정청래 후보 62.65%, 박찬대 37.35%거든요. 자, 이거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호남도 있고 수도권도 있습니다. 더 빅플레이스가 남아 있긴 합니다. 더 큰 지역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쯤 되면 거의 뭐 판가름 났다 이렇게 보나요?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요? 지금 아직은 아니죠. 지금 뭐 전체 120만 유권자 권리당 유권자 중에 20만이 해당되는 게 충청 영남이고요. 또 민주당 이 당대표든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가장 중요한 당내 여론의 지표도 호남 아니겠습니까? 권리당 비율도 35% 가장 높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초반 두 곳의 경선 결과만을 가지고 판세가 어느 정도 뭐 정리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생각보다 격차가 큰 건 저도 놀랐습니다.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는 건 뭐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영남 충청 공이 25% 정도 차이까지는 아마 다들 예측하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경선 일정이 바뀐 건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경선이 이제 중요하고 그때 이 박찬대 후보가 이 반전의 계기가 되면 그 계기를 통해서 수도권 서울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30%가 있기 때문에 이 중반 이후의 판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8월 2일로 다 모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반 판세에서 분명히 좀 확인되는 것은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강력한 개혁을 추구하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누구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까?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 처음에는 이제 박찬대 후보자가 될 것 같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이제 50대 50인 것 같다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네. 자, 지금 지금까지 중간 합계입니다. 정청래 62.65, 박찬대 37.35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직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뭐 호남 수도권이 다 남아 있고 또 국민 여론조사도 남아 있어서 아직은 뭐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이제 야당 의원이니까 그래서 여당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제가 뭐 크게 왈가왈부를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일단 그 아까 그 국민통합비서관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은
협치를 아주 추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안정을 추구하고 그러면 당 대표도 좀 정치 안정과 협치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두 분 다 조금 이 강성 지지층에 이제 밀려가지고 하여튼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 제가 건강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여당에서도 건강한 당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정치를 강조하는 김건 의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현정 의원님, 이럴 때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후보자들의 태도를 보면 되거든요. 자, 중간 집계에서 정청래 후보가 뭐 약 한 2배 가까이 2배 정도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대 후보는 이 남부 지역의 수해 피해가 아주 심각하자 이제 전당대 1층을 조정하는데 박찬대 후보는 미루자, 정청래 후보는 전대 1층을 앞당기자. 보통 이렇게 되면 좀 유불리를 정청래 후보자는 유리하게 판단, 박찬대 후보자는 좀 불리하게 판단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무래도 앞서가는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일정대로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좀 따라가는 후보 같은 경우 시간을 좀 벌고 싶은 그런 뭐 저거 심리는 있겠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당 최고위에서 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락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 주에 26, 27일 날 양일간 있는 그 순회 경선 호남권하고 경기 인천권에 대한 순회 경선은 취소를 하고 8월 1일이 전대거든요. 전대 날 한꺼번에 같이 현장 투표를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내일 이제 2시에 당무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내용은 일단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후보자의 태도가 한쪽은 빨리빨리 하자, 한쪽은 좀 늦추면 늦추자라는 것이 누가 유리하다는 좀 신호로 봐도 되나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답을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전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측하는 것보다는 충청 영남의 합산 비율이 정청래 62.65, 박찬대 37.35 조금 격차가 났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누구의 지원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요. 아니 서영주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박찬대 정청래 싸움은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현직 대통령의 힘이 훨씬 더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게 해석한다면 이게 안 먹힌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주에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연구원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옥중에 있는데 변호인을 통해서 박찬대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선출되긴 응원한다. 힘내주길 바란다. 이게 보면 본인이 위에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측근이라고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언급했잖아요. 김영하고 정진상인데 이 사람이 김영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옥중 메시지를 낸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옥중에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하지만 분명히 측근을 통해서 지금 개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저도 좀 생각이 좀 놀랬던 게 25%포인트 차이면 꽤 큰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먹힌다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겁니다. 뭐지? 내가 지금 대통령 된 지 별로 안 됐는데. 그리고 정청래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김어준 저번에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영종도에서 했던 대형 콘서트에 본인은 갔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은 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해 11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그 당시에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됐을 때 김어준 씨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역사의 도구다. 그래서 사실상 후보 교체에 대한 뉘앙스를 풍겼다가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 개딸들한테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힘을 줬는데 이게
먹히지 않으면 이건 되치기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로키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조 부위원장님, 전혀 특정인의 이 전당대의 영향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꺼내서 김기현 전 대변인이 설명을 한 건데 설득력이 있고 근거 있는 이야기를 보시는지요? 아니요, 저도 뭐 그렇게 외부 시각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까지 존중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네. 않고요. 대통령이 관여하려고 했으면 판은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박찬대 후보였으면 판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이제 3년 동안 이 경험칙에서 대통령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시나 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글쎄 김용 부원장은 뭐 본인의 어떤 입장을 표현한 것 뿐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그 대통령의 뜻이 그런 방식으로 우회해서 관철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던 김어준과 이재명의 대리전은 전혀 맞지 않죠. 그거 아마 그 이제 소영주 후대 그 초반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었지. 어떻게 김어준 씨하고 그 대통령이 같이 누구를 상대로 나와서 대리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 정청래 후보와 좀 가깝고 입장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만 실제 그 진행에 있어서 박찬대 후보나 거의 똑같이 불러서 인터뷰하고 그렇습니다. 그날 행사에 안 간 것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번 이 경선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 의지도 없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결과 누가 돼도 이기는 편 내 편 이 마음 솔직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지금 뭐 김현정 대변인 같은 분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 의원님들 사이에서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완벽한 오해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네. 그냥 25포인트 차이 나는 그 이유에 대한 해석만 좀 해보면은 네, 중요한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국민 중심 정당을 표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도 거의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그 당대표 선출 기준들도 상당히 많이 바꿔놨거든요. 당원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당원들의 투표가 20%를 반영했끔 이렇게 지금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 때 초기부터 10여 년 전부터 그 주장을 가장 먼저 하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정청래 후보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약에도 평당원 한 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당원들한테 많이 좀 소구가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리 당원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민생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을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뒷받침해줄 이제 당 대표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그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잘 해왔지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중요한 시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뭐 탄핵 국면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맡았었고 또 그 언론개혁 관련해서 가방위원장 시절에 그거를 시작했던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혁의 중심에 항상 있었고 그 개혁하는 모습들을 당원들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바닥에 그런 정서들이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기현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심은 둘한테 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당원들도 다 이제 들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선의의 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의원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에 안 나올 것 같은 발언도 했었지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상당히 이제 전당대회의 유력 후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물론 뭐 본명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한길 일타 강사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 친윤 쪽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장동혁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출마
출마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대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누구는 또 경쟁하거나 대결하는 구도도 될 수가 있습니까? 김문수, 전한길, 장동혁. 뭐 연대를 하실지 안 할지 뭐 제가 저로서는 예상은 안 됩니다만은 네. 우리 당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건너서 당이 이제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당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당 대표 선거는 그런 걸 가장 잘 하실 분이 뽑히는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그 미국 정치 연구한 거를 이렇게 보면 공화당의 이제 의원들이 자기 그 국민 여론보다 훨씬 더 그 여론이 좀 그 강경 보수 쪽이 강한 걸로 자꾸 파악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총기 구매자에 대한 배경 조사 강화에 국민 84%가 찬성을 하는데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면 한 4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강경 보수층이 뭐 여러 가지 이메일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집회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걸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그러니까 뭐 전한길 씨라든가 이런 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자꾸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확실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궁금해서요. 우린 여쭤봐야 되니까요. 왠지 이 김기영 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의 약간 이 성향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성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겹칠 것 같은데 교통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 사람 간에도 경쟁을 하는 겁니까? 우선은 경쟁을 하겠죠. 네. 8월 저희가 22일인가요? 그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선의 경쟁을 하다가 본인들이 볼 때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1차에서 50%가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을 경우에 본인들이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 그리고 다른 이른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이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딱 이 사람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두 사람으로 만약에 해서 표가 갈려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된다면 지지하는 쪽에서 뭔가 교통정리를 하려는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게 자꾸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 당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쿠키를 생각하지 마 하는데 쿠키를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당협위원장 일을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입장,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개헌과 탄핵에 대한 생각이 되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굴 배제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규정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107명이거든요.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관저에 갔던 45명 플러스 알파는 뭐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렵다는 거는 뭐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안에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네. 이게 반성과 쇄신이 좀 덜 될 수 있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과 가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김현정 의원 또 조기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 좀 많은 다수의 세력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까요? 아니면 장동혁 후보를 지지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최선을 지향하되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후보 두 분에 대해서 둘 다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서가 약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나오면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간이 없어짐으로 해서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밥의 그 남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뭐 명시적으로 나온다고 했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예. 모르겠습니다. 예. 자당에 대한 질문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김현정 의원이 보시기에는 김문수, 장동혁 누가 더 당대표에 두 명만 놓고 봤을 때 당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소위 개파가 있다라면 지금 세 개파로 갈리는 것 같은데요. 친윤이 지원하는 장동혁 예. 의원하고 김문수 후보 측하고 그리고 친한계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 그 뭐 방향성에 있어서는 탄핵을 소위 말해서 이제 반대한다라는 반탄파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이제 결은 같이 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또 친윤계 의원들이 김문수 그 후보를 상당히 싫어한다는 전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가 되면 다 보복당한다. 뭐 이런 정서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이제 뭐 큰 틀에서 좀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란과 탄핵의 그 강은 기본적으로 건넌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소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을 놨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지금 룰이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그 전환길의 입당 뭐 그분들도 그 결을 같이 윤어게인 정당을 포방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분들과의 결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대선 후보로서 41% 얻는 게 큰 자산이거든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에서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한참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뭐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출마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5대5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또 한동훈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주변에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이 이런 상황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압력을 아마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요. 약간 출마의 군불대기의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저는 출마의 군불대기라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 당이 이제 4월 4일 헌재 판결, 그다음에 6월 3일 대선을 거치면서 이제 쇄신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쇄신의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정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도 계속 바뀌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제 혁신안을 내놓고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되고 진행하고 이런 걸 하면서 약간의 이제 틈이 생긴 거죠. 그 틈에 다시 이제 그 전환길 강사 같은 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은 곤란하다. 우리 당에서 혁신과 쇄신의 길로 가야 된다는 분명한 방향성은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런 회동들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기형 전 대변인이 고개를 갸우뚱해서 지금 전환길 일타 강사가 네. 입당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한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여부 어떤 결정을 할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조금 이번에는 좀 넘어가야 되느냐 얘기를 했는데 역으로 본다면 본인이 힘든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 본인을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던져야지만 이른바 몸집도 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리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는 유리할 때만 나오냐 그런 어떤 지적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본인이 이 정치라는 게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분을 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는 2부 들어가서 바로 법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 부위원장님, 지난주에 권성동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이철규 의원도 의원실이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자, 뭐 여러 또 다른 의원들 이름까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와 관련된 네, 문제와 연관돼 있었던 김건희 특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통일교 관련해서 이제 백하고 또 명품 목걸이 이 전달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 건의 어떤 관여돼 있어서 이 통일교의 윤모 이 세계 본부장 이 라인이 돼서 이 그 윤석열 정부 또 김건희 여사 쪽과 접촉해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던 사실이 네. 있고 또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한학자 총재의 이 해외 이 도박 라스베가스 도박 네. 문제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도 하나 있었습니다. 뭐 그게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권성동 의원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들을 중간에 매개하고 연결시켜줬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됐고 그래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면서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자택 사무실,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고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최혜병 특검에서 2023년 7월 30일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 직후에 임성근 사당장 구명 로비 라인의 한 축이었던 기독교계 김정한 목사 측과 통화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명 로비에 관여됐다는 의혹이 이 전화 통화 내용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제 지금 수사하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친윤 핵심 의원들이 관여된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세계 특검이 이걸 의도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계속 그 위법에 관여될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됐고 아마 추가적인 문제가 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상당히 반발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특검이 당연히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새 특검이 동시에 막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네. 이게 좀 뭐 정치 보복으로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공명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명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정과 절제가 어떤 수사를 할 때 하나의 지도 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문제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네. 같은 경우는 참고인인데 그 교회하고 이렇게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참고인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유례가 없는 것 같고 좀 약간 과잉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종교의 자유 같은 걸 침해할 소지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뭐 정치 보복으로 흐른다든가 아니면 공정과 절제라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의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이 말씀을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게 전성배 건진법사하고 지금 통일교 관련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쫓고 있는 내용 또 최혜병 특검에서 쫓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치법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구체성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구체성이 있고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할 때는 엄정한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뭐 우리 저기 부위원장님 변호사니까 더 아시겠지만 참고인에 대해서 무슨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거는 뭐 별로 사례가 많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좀 과잉한 거 아닐까요? 네. 여하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굳이 뭐 소개를 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더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실제로 그 권성동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하고 건진 법사하고 통일교와 연결돼서 정치자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는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혹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뭐 최근에 그 특검팀에서 저기 통일교에 대한 3년치 회계 자료 예. 그거를 대고 확보해가지고 확보해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자금이 정치권이랑 청탁 등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 그 의혹의 중심에 권성동 의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보복 그 프레임은 국민들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67회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367회 압수수색 당했고 정말로 그 당시에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사 압수수색하고 뭐 국회 본청부터 해가지고 당사 압수수색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고 했고 그 체포동의안 왔을 때에는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에 67명의 의원들이 서명까지 하셨어요. 그 안에 서명한 의원 중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그냥 이게 뭐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봐주기 논란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수사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죽하면 홍준표 전 그 시장조차도 내부에서 그런 비판을 하겠습니까? 김기현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통일교 연관성은 통일교가 이건 관련된 사업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것이 연계된 거 아니냐는 의혹은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이 윤 전 대통령 경로설 수사의 다른 줄기로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이 잠깐 설명했던 대로 개신교의 구명 로비 활동에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어요. 이런 사안들까지도 실제로 또 그리고 이 통일교에서 주최한 대선 직전에 아마 김건 의원께서도 기억하실 듯한데 대선 직전 2월이었나요? 그 당시에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마크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지적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대통령께서 어떤 행사에 참석할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른바 그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 있는 관련된 비서관실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자료와 그다음에 메시지를 낼 때도 그 비서관과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윤상현, 임종득, 그다음에 권성동, 이철규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최근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받을 때 피의자로 적시된 경우가 있고 우리 김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인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난해 신영대 민주당 의원께서 압수수색을 받을 때 그때 우원식 의원께서 중재 역할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그래서 그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관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그 상황은 굉장히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죄를 굉장히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른바 그 임성근 사단장 로비 관련해 가지고 이철규 의원하고 그다음에 또 김장원 목사님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뭔가 했다고 했을 때 그때 세 명 다 지금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근데 이영훈 목사 쪽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없을 때 배우자만 있는데 그때 압수수색을 7명이 와서 뭔가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 가져갔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남편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뭔가 사실을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왜 굳이 강제 수사라는 측면, 특히나 압수수색은 굉장히 각인 효과가 있고 유죄로 이렇게 몰고 가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초반에 너무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종교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면 우리가 볼 때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이 압수수색됐다? 그러면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일정 부분 자제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정치인하고 그 목사님 관련된 건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분명하게 피의자 10분이거든요. 피의자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당원 모집하는데 개입됐다라는 그 정황까지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종교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그렇다 해서 그 의혹이 있는데 그걸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제대로 수사하되, 그 종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과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하라는 논평도 저희가 내긴 했거든요. 오늘인가 나왔네요. 어제인가요? 네. 지난주에 어제인가 그저께 냈습니다. 네. 주경 부위원장께 지금 아마 속보로 들어온 내용 같은데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8월 6일 네.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21일이니까 한 2주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시간을 두는 이유는 그 사이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더 수사하고 8월 6일쯤에 김건희 여사를 전격 소환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 의미로 봐야 되나요? 그것도 있고 오늘 이 특검보 브리핑에서 밝힌 이 내용을 보니까 네. 우편 송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따박따박 지킬 것이다, 이걸 예고한 거예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수사 기간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온갖 어떤 법 기술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혀 수사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특검은 뭐 당연히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겠죠. 그러면 미리 모든 출석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절차를 거쳐갈 것이고, 그러면 일단 우편 송달하고 송달이 안 될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 다른 방식의 출석 요구, 이 일정을 다 계산한 걸 겁니다. 아마 관련돼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수사 대상이 직접 이 사건만 15개이다 인지 사건까지 하면 몇 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완벽하게 이 공범이나 참고인 조사가 그때까지 다 끝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1차적 소환이 필요한 시점,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주요하게 명태균 관련된 것이라든가 도이치, 뭐 집사 게이트, 최근에 수사 진척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예. 절차적으로 출석에 불응하지 못할 어떤 이 부분 하나하나 맞춰가기 위해서 미리 오늘 이 공개적으로 출석 일정을 공개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전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7월 29일에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일정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 역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핵심 피의자인 사건에 있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성을 다 같이 묶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출석에 응하도록 하는 것, 이걸 가장 지금 특검은 중요한 뭐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혹시나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예. 지금 유일한 또 법조인에 있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오늘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긴급 체포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 청구가 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까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까?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정 고려가 되는데요. 네.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아마 본인 컴퓨터였는데 유서 같은 형식이 발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불구속 상태를 둘 경우에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혐의 여부를 떠나서요. 그렇죠. 뭐 혐의에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김봉대 사령관이 이제 국회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드론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평양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기존의 군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가고 있기 때문에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본인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유서 형식의 글이 발견됐다고 하면 특검으로서는 만약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 그러면 아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제 그런 내용을 아마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교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죠. 또 김건희 특검을 보면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 심사가 기각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기존의 뭐 재판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거죠. 조계부 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재판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 내란 혐의로 받고 있던 그 재판, 내란 특검의 재판 동시에 진행됩니까? 이게 병합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 기소가 되면 네. 재판부 배장을 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을 합치는데 이미 이 내란 사건은 상당히 진척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별도 배당을 하고 병합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좀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따로 출발합니다. 자, 그게 있고 이제 오는 8월 6일 날 김건희 전 여사까지 이제 또 소환 조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받으면 사실상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전 여사 사실상 이 대통령 부부가 수사를 피의자로 이제 수사를 받는 그런 이제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당으로서는 전당대 시점이 곧 8월이면 다가오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희숙 위원장이 당은 당규에서 손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어수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우리 당원이 아니시고요. 우리 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털고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당의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 같고 특검 수사는 특검 수사대로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사실관계들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김기영 전 대변인, 지금 김건 의원님 말씀대로만 되지 않는 것은 전환길 일타 강사가 입당을 했다고 하죠. 국민의힘에. 네. 그러면 지금 윤 어게인 현상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세미나 윤상현 의원이 주도했던 세미나에도 대거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윤 어게인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혁신위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당내 상황에서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 과정 속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 과정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리더십이 말하는 그 말에 있어서의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를 8월 달에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특검과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상황, 여러 가지 복잡 단안한 상황을 뭔가 매듭짓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된다. 저는 그렇게. 네.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상황인데 지금 전당대회에 나선 정청래 의원 또 박찬대 의원은 상당히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내란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싹둑 걷어들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정청래 후보는 정당 해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지금 전당대회에서 더 지지자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위한 전략인가요? 실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저는 그게 선명성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 불법 계엄이랑 내란이라는 것이 헌정 질서를 아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중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그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든지 또는 정당 예산의 주체로서 그 국회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다시는 이런 헌정 질서를 유린하거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과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당의 국고보조금 대선 자금 그거 토해내라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그때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공개세를 세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내란과 불법 개헌과 연관된 것인데, 그 정당 예산의 그 사유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통진당 사례를 보면은 이석기 그 전 의원의 그 행위를 가지고 그거를 통진당의 행위로 봐서 위원정당으로 박근혜 정권 때 제소를 해가지고 해산시킨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불법 체포영장에 그 자리에 현장에 45명 국회의원도 가 있었고, 그 계엄 해제 의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위법하다라고 판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들은 뒤따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김근혜 의원님 시간은 많지 않아서 한 40초, 50초 쓸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고요. 여당 대표 후보들이 야당 해산이나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언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당히 긴박하게 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또 심도 있게 정치권 상황을 좀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형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